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장소인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장소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양복 말고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올 걸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법률 지식이 사실은 30분 안에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거버넌스 세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계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과 또 이 투자 계약의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쟁점에서 우리나라 투자 계약과 해외 투자사들의 투자 계약에 또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법인 미션이고요. 저렇게 옆으로 쭉 늘어나서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법무법인 미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혁신가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제 출범한 로펌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벤처 투자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우리 고객들이 계속 해외를 진출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법인 설립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한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관계, 또 한국 법인과 해외 진출 법인의 투자 계약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외로부터 투자도 받으면서 또 진출을 하면서도 또 한국 법인과 한국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특히나 저에게 이제 법률적인 지식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관련된 과목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 강의는 저희가 3시간짜리 강의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험상 15분이 법률 강의가 넘어가면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매우 이제 실무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넘길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역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받으신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받을 회사들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투자 계약서가 뭐 10페이지, 짧으면 10페이지, 좀 긴 거는 3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으면 그보다 더 깁니다. 그것도 심지어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에 대한 리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날인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 조항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은 안 하더라도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레이어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계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전의 협상 과정에서도 또 투자 이후의 과정에서도 또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해외를 진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법인 구조로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사와 국내 투자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갑자기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해서 지도가 나온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벤처 캐피탈, VC라고 하는데 그 연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계약의 조항보다도 투자 계약의 뒷단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과 이해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업가들을 모험가, 혁신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모험하고 꿈꾸고 혁신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모험과 혁신을 잘 안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야만 사실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항해를 했던 게 아니죠. 항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도 있고 선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먼 곳에 나가가지고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약간 정신 나간 혁신가들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모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면서 자본을 투자해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벤처 캐피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 벤처 캐피탈들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롱텀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은 보통 최대한의 자본을 조달하고 또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을 운용함으로써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회사랑 투자 계약 쓸 때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혁신산업 제1차 투자 조합. 아니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캡스톤이라는 투자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번에 분명히 IMM에 투자 받는 줄 알았는데 웬 투자 조합 이름이 나오죠? 예, 그게 바로 펀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VC들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자기들이 운용하는 자본으로 투자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기본적으로 이들도 투자를 할 때 남의 돈을 운용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도 제3자로부터 어찌 보면은 투자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펀드를 좀 풀어가지고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집합 재산을 이루고 그 재산을 GP가 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의 역학에서는 LP와 GP와 그리고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해가지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그분은 보통 GP 역할에 맞는 VC가 대부분이고요. 이 VC들은 여러 출자자들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결성한 다음에 그 펀드, 투자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그 투자조합의 재산으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 투자계약 실무한다고 하고 해외 진출하는데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런 지점이 여러분들의 과 투자사와의 계약 체결의 과정, 그리고 이후의 소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조합과 펀드는 결성 기한이 있습니다. 즉, 20년, 30년 동안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 청산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사실은 상당한 수익을 내야 하고요. 또 GP는 제너럴 파트너라고 하는데 업무 집행 조합을 하는 VC는 기본적으로 남들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LP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투자 계약이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해야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약을 보면은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한 페이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얼마를 투자해서 지분을 얼마를 받고 그렇게 끝나는 거면은 사실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체결하신 주주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주주관 계약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투자 계약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 이익을 침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투자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투자사 입장에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GP 역할을 맡고 있는, 제너럴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는 소위 말하는 VC들이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 자신들의 출자자의 자산을 잘 이렇게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투자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법인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그 뒷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사들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본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우리가 들어갔을 때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엑시트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들어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요즘에 실무적으로 해외 진출 스타트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슈가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의 법인에서 설립됐고 또 한국에서 투자를 VC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 어떤 법인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한국 자본시장과 미국 자본시장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VC들이 바라는 거는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은 이 회사가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IPO, 상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가 해외로 가게 된다면은 이 트랙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투자받은 돈이 있다면은 혹은 투자받아서 투자자들이 가지는 주식이 있다면은 이 주식은 미국 법인의 주식과 또 어떤 관련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소위 플립이라는 것이죠. 플립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 한국 법인에 있는 투자자나 주주들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미국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복잡해 보이죠? 예, 복잡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이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한국 법인의 주주들이 미국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앞으로 미국 법인 중심으로 계속 투자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한국 법인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세법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아예 우리는 미국을 진출할 것이고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은 처음부터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법인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전제로 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벗어나가지고 투자하는 거에서 꺼리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의 규제가 곧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투자로서 아예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젊은 스타트업들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국 법인부터 먼저 설립해놓고 미국 법인 중심으로 국내 VC들한테도 IR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한국 법인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미국 법인과 플립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에서 기존의 투자사들의 엑시트 플랜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이제 대출과 투자가 있는데 오늘 필수적 법률 지식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해를 할 거죠.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를 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밸류가 100억인데 나중에 5천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 10억 원이 나중에 5천억이 되진 않습니다. 똑같이 10억 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영권과 회사의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죠. 투자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부담도 있지는 않죠. 배당해야 하지 않나요? 예,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하는 건데요. 예, 쿠팡조차도 배당 가능한 이익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영권을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또 제약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럼 회사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경영권 간섭도 안 받고 싶으니까 그냥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투자를 받을까요? 예, 대표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갚을 수 있어야 대출을 하는 건데 뭘 보고 대출을 합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시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하죠. 예, 스타트업의 기본적 개념이 그렇습니다. 마음과 꿈은 대표님들은 막 그게 보이잖아요. 막 무언가가 현실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을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자금이 아닌 이상 받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회사 가치에 대한 공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얼마의 밸류로 받지만 나중에 얼마의 밸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나중에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줄 수 있는 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넘겨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 회사법상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투자계약서를 보면 거의 모회사 할 때 회사를 매각하는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계약서에는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의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거나 비토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펀드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투자금을 잘 관리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또 넣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 거버넌스에서 많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은 몇 가지는 구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 계약의 실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의 일반적인 유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자는 회사법적으로 풀면은 제3자 신주 배정이라고 합니다. 뭐냐? 우리가 투자금을 회사로 들어오면은 그 돈을 준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죠. 이거를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 해서 제3자 신주 배정이라고 하고요.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주라는 거는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의 디폴트 주식이라면 우선주는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주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에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배당에 있어서 우선주. 두 번째,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입니다. 자녀재산 분배라는 건 나중에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했을 때
그때 회사의 남은 재산에 대해서 보통 주주보다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처럼 처음에는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인수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지만 나중에 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의 거의 90%는 RCPS, 상환전환 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저희는 12투자 받았는데요. 전환사채로 투자 받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상장사나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RCPS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RCPS라고 해서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서 이렇게 앞에 표지에 써 있는데 이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쯤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저희는 세이프 투자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이프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도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일반적인 계약은 저희는 RCPS로 보고 있고요. 세이프 관련돼서 아주 간단하게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선주인데요. 상환권과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권과 전환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간단히만 아주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주주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하고요. 아니 아까 상환 의무가 없다는데 상환권은 무엇입니까? 네,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계약서 받으시면 처음에 상환권 조항 보고 되게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네, 상환권은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사실 상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배당 가능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제 상환권 관련된 부분은 아예 빼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요. 우리나라와 해외 투자 계약에서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그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에 따라 가지고 라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이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받는지에 관한 것들이 나눠지는데요. 그 단계를 우리가 시드, 프리 A,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시리즈 A의 금액의 기준이 얼마인지가 이제 막 달라졌어요. 그냥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시리즈 A라고 했는데 요즘 막 한 100억 받으시면서 저희 프리 A 받았고요. 뭐 이런 얘기가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라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정도의 소위 말해서 회사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라운드라고 하고요. 그때는 한 투자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 시리즈 B 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는 한 1200억 밸류로 한다. 200억을 투자받는다. 그러면은 5개 투자사가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 같은 라운드로 들어오고 이제 더 이상 투자사들을 받지 않고 여기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를 끝낸다. 이 가치로 발행하는 끝낸다는 거를 라운드를 클로징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같은 라운드에서 여러 투자사가 들어올 때 통상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죠, 해외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뭐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 받을 때는 그 라운드에 들어오는 투자사들이 하나의 계약서에 같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약서상 조항들이 상호 충돌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각 투자사들이 같은 라운드에 들어와도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서 내용 중에서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투자사에게 주는 일정한 경영상 동의권이나 이런 내용들을 모든 투자사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리즈 A가 넘어가고 시리즈 B 정도 가는 회사들은 무슨 거를 뭘 하나 결정을 하려고 하면 투자사 한 10곳, 20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거버넌스 이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경험해 봤을 때 국내에서 좀 투자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다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해외에서 좀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해외 투자사가 저기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다 와보세요. 예, 그리고 투자계약서 다 열어보세요. 해가지고 그 투자계약서 내용 중에 상충되는 부분들 쫙 정리해서 이런 거버넌스 이슈를 정리하는 쉐어홀더 어그리먼트,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국 투자 문화와 미국 투자 문화의 차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계약의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요. 예, 요거 이야기 드리면 분명히 토요일까지 다 까먹습니다. 저희가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7분 남았습니까? 지금 7분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 질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진술 및 보장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와 관련돼서는 사실 투자계약 검토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서로 확정을 했거든요. 네, 확정을 했으니까 된 거죠. 다만 이제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투자를 받기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을 모두 산다고 했을 때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을까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요.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매우 쉽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투자받은 금액을 더하면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서로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계약서에 나오기 때문에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질문하는, 특히 초기, 완전 초기 같은 게 많이 질문하는 거 있어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참 많은 방법이 있지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극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M&A나 이런 거를 할 때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은 일종의 알고리즘이자 툴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그 가치의 결과값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극초기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없지요. 예, 그래서 개발된 방법 중에 하나가 세이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은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지분을 취득할지를 안 정하고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그 밸류에 따라 가지고 이때 투자한 금액에 따른 지분을 얼마나 할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미국에서 유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도에 벤처 투자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이거를 도입하기는 했는데요. 실무적으로 국내 스타트업들, 국내 VC 투자에서는 활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투자 단계를 아마 우리 그 펜벤처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만나보고 뭐 멘토링 해보고 괜찮으면 IR 하고 그래서 뭐 오케이 투자해보자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투자사도 저희들이 자문하면서 검토를 하지만은 투심 보고서라는 거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의 밸류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대하는 얼마의 회사 밸류로 언제쯤 회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투자사 내부에서 투심이 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근데 ICPS는 다 쓰는 거니까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세이프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모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하죠. 이 세이프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사들이 세이프는 검토하다가 아직까지는 국내 투자사는 많이 안 쓰고 있고요. 해외 투자사는 많이 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세이프를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떻게 세이프와 관련돼서 어떻게 등기상 표현할 것인지 이런 실무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테크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컨버터블 노트 형태로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컨버터블 노트 형태로 거의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컨버터블 노트에 관련된 등기가 또 없습니다.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컨버터블 본드 전환 사채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텍스타즈 컨버터블 노트로 투자를 받아서 등기는 전환 사채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각자 투자를 받을 때마다 그 조정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등기관은 나는 컨버터블 노트를 몰라요 하면서 이제 컨버터블 본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계약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해외 투자계약도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계약이라는 게 국내에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 하던 거를 가져와가지고 번역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진술 및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돈을 받고 주식을 부여하는 거고 어찌 보면 회사의 가치를 일부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주주 명부와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이하거나 노티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문화 중에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VC들은 한 50억 이하 투자할 때는 거의 실사를 안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회사에다 법무 실사를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은 해외 VC나 해외 회사들이 투자를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할 경우에는 LDD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리걸 듀 딜리전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좀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사전적으로 우리 회사의 법무적인 부분이나 리스크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실사하는 사전 LED를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LDD 실사를 하면서 우리 무슨 소송이 있는지, 근로계약은 체결했는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 폴리시는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했을 때 그거를 디펜스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투자 직전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 그런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나라 투자계약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의 경영상 동의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정관의 변경, 신주 발행, 새로운 사업의 착수, 스톡 옵션의 부여,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조항이 동의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토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투자 계약처럼 한 라운드에서 같은 투자사들이 이 동의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조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각 계약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한국법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작년 10월 28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주 발행에 관한 투자사의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계류 중인데요. 우리나라 투자계약에 거의 100%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새로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사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지금은 고등법원에서는 무효로 판단이 됐고 대법원에서는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그게 신주 발행에 대한 동의권만 무효이냐? 원칙적으로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나머지 동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앞으로 무효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협상을 하거나 새롭게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리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꼭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일하게 빨간색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라는 규정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투자 계약에 있어서 누클리어 웨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어떠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사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위 말하는 회사가 이해관계인 창업자가 사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또 계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악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물리는데요. 소위 말하는 투자금이 갑자기 고리의 사채로 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항이고, 무엇보다도 회사보다는 이해관계인 창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투자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과 같은 그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창업자한테 연대보증처럼 책임을 묻는 조항에 대해서 2021년도 모태펀드 표준규약에서는 구체적인 규약, 표준규약안을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쭉 넘겨서요. 투자기업이 이해관계인은 우리가 창업자나 대표이사 같은 실질적 창업주, 경영자를 이야기합니다.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의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펀드 규약에 넣어놨고요. 대신에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것이든 해외 것이든 투자계약을 검토를 할 때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창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대 책임 혹은 주식 매수 청구권에 상대방에 대한 조항들이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되긴 했지만은 한 1분 정도 전환권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주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환권 있는 주식이라고 하고요. 이 전환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겠네요? 아니죠. 디폴트는 그건데,
전환 비율을 조정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은 다음에 신주를 받으면서 신주를 발행할 때 투자 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리픽싱이라고 해가지고 전환 비율에 관해가지고 수정이 발생함으로써 투자사들이 그로 인한 자신들의 리스크를 해칭해서 훨씬 더 많은 보통주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에 넣어놓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전환권을 거의 모든 투자계약서가 거의 공통으로 썼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부 투자사들이 상환권과 전환권과 관련된 규정에서 약간은 좀 저희가 봤을 땐 과도한 독소 조항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상환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은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배당 가능의 이익이 없어서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위약별로 투자 원금의 150% 뭐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상환권에 이쁘게 살짝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전환권 관련돼서도 이제 전환권의 그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과도하게 리픽싱을 일으킴으로써 평균적으로 이제 70% 언더라는 거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그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적인 조항들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한국 투자 계약만 있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영어로 다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이슈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로 진출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영상 동의사항, 특히 각각의 투자사들이 자기의 완전한 자본이 아니라 또 펀드의 운용사로서 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과정에서 해외로 플립을 하거나 해외 법인이 다시 유치를 하거나 해외 법인으로 투자한 자금이 여기로 들어오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 이슈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으로서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고 우리가 해외로 진출해서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과 우리 법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존의 투자사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뮤추얼 베네핏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통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